자식한테 쫓겨난 한 할아버지, 단 하나 남은 시골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수백억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요, 거지꼴이 돼서 다시 아버지 무릎에 엎드렸습니다. 강원도 화전면 끝자락, 봄이면 노란 개나리가 피는 작은 마을에 살던 박말식 씨는 올해로 73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박 씨는 외아들 하나를 키우며 이 낡은 농가를 지켜왔습니다. 대청에 앉아 있으면 마당 건너 장독대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가마솥을 씻어 앉히곤 했습니다. 소뚜껑 열면 쌀 냄새가 먼저 반겨주지.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도 참 오랜만이구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외아들 박정수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 집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명절마다 내려올 때면 아들 박정수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늘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가마솥에 밥을 해 드시겠단 겁니까?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방마다 곰팡이 피고 창문은 다 삐걱거리는데 이런 데서 사는 건 아니죠. 서울로 올라오세요. 박 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하나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했던 그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아들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한텐 집 이상이야. 비 오면 새는 지붕도 내가 고쳤고 너희 뛰놀던 마루도 내가 직접 깎았지. 허물고 싶으면 내 무덤부터 파. 정수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당에 쌓인 논이 다 녹기도 전에 박말식 씨의 집안엔 싸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외아들 박정수는 앉자마자 짐부터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말끔히 정리된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좀 정리합시다. 이 집 언제까지 붙잡고 사실 겁니까? 이 문서들 변호사랑 다 상담 끝낸 겁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뭘 정리하자는 거냐?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집은 내 손으로 지은 거다. 그러니까요. 그 손으로 다 해놓으셨으니 이제 저한테 넘기셔야죠. 아버지는 서울 올라오시고 전세 얻어드릴게요. 이 시골집 이젠 아무 값도 안 나가요. 값으로만 따지냐? 이 집에서 네 엄마 장례 치렀고 네가 첫걸음 떼던 마루도 그대로다. 그걸 내가 눈 하나 안 깜빡하고 치우겠다고? 말다툼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박말식 씨는 아들이 전처럼 조용히 설득하던 시절이 그나마 나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정수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요. 이 집 남겨놔서 뭐 하겠어요? 형제도 없고 저 하나뿐인데. 솔직히 상속세나 절세 생각하면 지금 정리하는 게 답이에요. 내가 세금 걱정을 해? 내 곁에 있던 시간이 있기는 하냐? 병원에 실려간 그날도 너 안 왔다. 고작 이 집 하나 남았다고 뭐가 귀여워서? 뭐 도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생각이 달라지죠. 제가 지금까지 보낸 생활비, 병원비 다 계산해 볼까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아버지 혼자 시골에 처박혀 있는 동안 누가 신경 썼는지 아세요? 저예요, 저. 돈 보낸 건 내 마음이야. 강요한 적 없어. 근데 그걸 대가처럼 말하려 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거래지. 박말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다짜고짜 박말식 씨의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당신 하나 때문에 다 망가진다고요? 나도 결혼해야 하고 내 삶도 있다고요. 이 집에 미련 버려요. 그럼 나도 내 인생 지킬게요. 이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걸 가져가면 너한텐 아버지도 없을 거야.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저도 법대로 갈 겁니다. 위임 안 해주시면 치매 진단서 내고 후견인 신청할 겁니다. 알아보니까 요즘 그렇게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말에 박말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바로 그 혈육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겠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이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감정이 밥 먹여줍니까? 이 집 제가 처리합니다. 싫으면 고소하세요. 서류는 이미 변호사 통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서로를 향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남은 건 각자의 욕심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결국 박말식 씨는 찢어진 위임장을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아들이 몰래 챙긴 도장과 인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박말식 씨가 찢어버린 위임장은 쓰레기통 위에서 조용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찍힌 서류와는 달리 그의 인감 도장과 주민등록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읍사무소에서 등기 이전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박정수였습니다. 박말식 씨의 땅, 그리고 집 모두가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바로 그날 저녁 박말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수야, 너 도장 언제 가져갔냐? 아, 그거요? 아버지, 그때 서류 보실 때 가져간 거예요. 그냥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정리? 이놈의 자식아. 넌 날 속인 거야. 서류도 몰래 낸 거 아니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관리해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집은 이미 계약했습니다. 그 순간 박말식 씨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의 분노는 말이 되지 않았고 믿음은 무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도 끝났어요. 뭐? 우와, 팔았다고? 그걸 네가 마음대로? 여긴 내 집이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죠. 아버지는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시골집이 뭐 필요합니까? 너한텐 집이고 나한텐 삶이었다. 난 당장 어디서 살으라고? 여기서 네 엄마 보내고 널 키웠던 그 시간까지 내가 그걸 팔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 부릴 때마다 진절머리 납니다. 도장 하나 찍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덕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 여자친구도 그런 아버지 있다는 거 부담스럽다더라고요. 그래서 날 속인 거냐? 그 집을 멋대로 팔았다고? 아버지는 시대를 몰라요. 요즘 세상에 시골집이 뭡니까? 땅도 팔아야죠. 전 그걸로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서울에 30평짜리로요. 이제 저도 살만해졌어요. 그 돈이 네 것처럼 느껴졌냐? 그걸로 산 집에서 내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냐? 잠은 잘 자죠? 아버지 걱정은 마세요. 서울로 올라오시겠다면 작은 방 하나 내드릴 수 있어요. 월세는 따로 받겠지만 뭐. 월세? 이 미친놈이. 내가 낳고 키운 자식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 전 이미 제 갈 길 갑니다. 이 나이에 시골 노인 하나 등에 업고 살 이유 없어요. 그럼 너 혼자 살아라. 나는 다시 내 손으로 시작할 거다. 내가 뺏어간 것도 결국 내가 감당하게 될 거다. 전화를 끄는 박말식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쌓인 마른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가는 것이 낙엽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박말식 씨는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무너진 담장 끝, 그가 직접 깎아 만든 평상 위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녁 햇살이 기운 없이 드리워진 마당 위, 말식 씨의 어깨는 고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정수야. 네가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뛰놀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쩌다 너랑 내가 여기까지 왔냐?
그는 마당 한켠에 서 있는 대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매달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던 밤. 눈이 내리던 날 모닥불을 피우며 손을 녹였던 기억. 그리고 아들 정수가 자전거를 타고 돌다가 대추나무에 부딪혀 울던 장면까지. 그놈이 이제 이 집도 땅도 다 가져갔지. 한심하다 정말. 그는 천천히 평상 아래로 고개를 숙여 손바닥으로 마당의 흙을 짚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나누듯 몇 번이고 그 흙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신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이 남편이 자식한테 속아서 결국 집까지 빼앗기고.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는 거 말이야. 근데 이상하지. 억울한데 자꾸 눈물만 나네. 분한데 목소리가 안 나와. 눈가를 조용히 훔친 그는 침묵 속에서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마당을 가로질렀고 오래된 나무 위에 드리운 햇살 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말식이 형님, 그 얘기 들었어요. 정수가 집한 거 진짜래요? 그래, 다 그놈 손에 넘어갔다. 난 그냥 믿었던 그놈한테 속은 거야. 그렇게 사람을 보지 못했지. 아니, 형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해보시지. 내가 그날 알았으면 바로 달려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몰래 넘길 줄은. 됐어. 말해봤자 뭐해. 그놈이 웃으며 나한테 도장 받아갔을 때부터 이미 끝났던 거야. 내가 그런 놈으로 키운 거니까 나도 죗값을 치러야지. 결국 내 손으로 내 무덤 반쯤 판 셈이지. 그래도 형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나가시면 동네 체면도 서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형님 욕 안 해요. 정수놈이 나쁜 거죠. 그러면 계산기 하나로 인생을 판단해요. 사람, 정추업, 그런 건 숫자로는 안 보이거든요. 형님 삶도 그렇게 계산해버린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너머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내린 중년 여자가 성큼 다가오더니 박말식 씨를 향해 무례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박말식 씨 맞죠? 매매 완료된 집에서 아직도 안 나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나가신다더니 아직도 짐이 그대로네요. 우리 공사 들어가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다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제 나갑니다. 곧 나가니까 소리 지를 필요 없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어야죠. 돈 주고 산 집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박말식 씨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짐을 들고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지켜온 집은 이제 남의 발소리에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지켜온 집은 이제 남의 발소리에만 시끄러워졌습니다. 마당 어귀에 핀 민들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민들레처럼 박말식 씨는 바람에 실려 떠나가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수라기보다는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고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동네 외곽 폐창고 뒤편에 있던 낡은 컨테이너. 박말식 씨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녹슬고 벽면에는 바람이 드나드는 틈이 벌어져 있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아무도 나가라 안 하겠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컨테이너 안에는 전등 하나,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찬바람이 구멍난 벽을 타고 스며들 때면
박말식 씨는 얇은 외투 하나를 덮고 등을 말아 웅크렸습니다. 깻잎이든 하루 한 끼 남은 쌀이든 물을 붓고 뜨거운 물로 입을 헹구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말식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그는 늘 산을 올랐습니다. 말라붙은 흙길, 습기로 눅눅한 골짜기, 그리고 오래된 개울을 따라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예전 광산길이 이 근처였지. 여길 왜 아무도 안 사려는지 이상하단 말이지.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에 넣어둔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청에서 일하던 친구에게 받아둔 지적도, 그리고 폐광이 있던 위치를 적은 메모.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주지 않던 그 땅. 그곳에서 박말식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땅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어디로 지고 물이 어디로 모이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위 밑은 수맥이 흐르는 자리야. 불의 결이 위로 뻗질 않지. 그리고 저 아래쪽은 벌써 수맥이 달라. 그는 매일같이 산을 돌며 작은 깃발을 꽂고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도가 오래되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땅의 변화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 땅, 곧 오를 거야. 계획 도로가 저쪽까지 뻗을 거고 그 교차점은 이 언덕 아래로 이어지겠지. 그는 읍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을 옮겼고 지적과 담당자를 찾아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거절당한 공무원들조차 그의 끈기에 감탄하며 하나둘 정보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도 거길 돌고 계세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쪽은 아직 개발구역 외지만 모를 일도 아니죠. 작년부터 국도 확장 이야기 나왔고 검토 중이니까요. 그렇게 그는 정보를 모았고 개발지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박말식 씨는 단 하나, 그 땅의 가능성만을 믿었습니다. 밤이면 컨테이너 속 전등 하나 아래 앉아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숫자, 각도, 기울기, 수분율, 그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 땅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버려졌어도 내가 이 땅을 다시 살린다. 아무것도 없는 컨테이너라도 여긴 내 뿌리가 될 자리야. 박말식 씨는 컨테이너에서의 거친 삶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오르며 메모와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컨테이너 구석에 있던 오래된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낡은 서류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겨둔 토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소유권 미등기 토지 확인서. 발행일자는 무려 1964년. 정식 등기까지는 하지 못한 채 묻혀있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숨겨놓고 가셨구먼. 이게 야산 일부였지. 그때도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안 사간 땅. 근데 이건 달라. 흐름이 살아있어. 문서는 오래되었지만 확실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로 예정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사면. 박말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읍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 어르신, 이거 진짜 귀한 자료네요. 정식 등기가 안 됐지만 명의 소명만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자료 보기 힘들어요. 그는 그날부터 서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망 신고, 상속관계 확인, 옛 지적도와 현재 도면, 대조, 면적 확인, 세금 이력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군청과 등기소를 오가며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내 손으로 다 해야지. 이번엔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겠다. 이건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다. 몇 달 뒤, 그 일대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공식 발표됩니다. 뉴스 기사로 흘러나온 해당 지구의 계획도에는
박말식 씨가 들고 있던 미등기 땅이 정확히 도로 중심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땅 주변 땅값이 한 달 새 2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파시면 평당 500 이상은 받으십니다. 몇몇 중개소에서는 이미 박말식 씨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래도록 지켜온 그 낡은 서류 한 장이 이제 땅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저희가 지금 그 지역 투자자들 매칭 중입니다. 지금 파시면 적어도 평당 500은 받으실 겁니다. 괜히 서류 다 끝내시기 전에 미리 손해보지 마시고요. 내 땅이요?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급한 마음도 없어. 등기 완료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몇몇은 허위로 명의를 넘기려 시도했고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컨테이너 앞까지 와서 계약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말식 씨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 당하지, 2번은 당하지 않아. 이건 내가 지킨다. 내 손으로 지켜낸 땅이다. 그렇게 몇 주 뒤 그는 마침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완료 도장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박말식 씨는 해당 땅의 정식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기록상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땅이었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이지만 그의 끈기와 법적 소명으로 복구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땅 서류를 품에 안고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테이블 위에 놓인 초라한 전기 스탠드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돌려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식한테 뺏긴 것도 이걸로 다 갚아줄 겁니다. 그날 밤 컨테이너 안은 조용했지만 말식 씨의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가 되찾은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자 그를 다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를 위해 아직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손으로, 그리고 그의 미래로 이어질 길이었습니다. 박말식 씨가 등기를 마친 그 땅에 대해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한 땅, 투기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 김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는 서울에서 내려온 부동산 투자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어르신, 여길 사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3억 당장 드리죠. 노후 보장됩니다. 지금 안 팔면 손해예요. 여긴 개발계획 확정됐습니다. 그쪽 사람들 여기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나 알고 사는 건가요? 난 안 팔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서울 가서 편하게 사시죠. 혼자서 이런 외진 데서 뭘 하시게요? 이 돈이면 아파트도 한 채 사시고 병원비 걱정도 없잖아요. 걱정 마시오.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이 땅은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땅이요. 그날 이후 김 실장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컨테이너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업자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때로는 술을 사들고 와 마음을 돌려보려 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러다 기회 놓칩니다. 지금 매입가에서 한 달만 지나면 또 오릅니다. 미리 파시고 이득 챙기세요.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난 속지 않아요. 땅 팔 생각 없어. 주변 일부 주민들이 땅을 매각하면서 일대 가격은 급등했고 더 많은 브로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식 씨의 대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말식 씨는 오히려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토지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소유권 보호는 물론 매입 제한이 들어올 때 법적으로 대응할 절차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 정도 서류와 등기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허위 계약서 들이미는 경우에 대비해서 공증도 받아두시죠. 이 땅은 내 손으로 되찾은 땅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소. 자식한테도 타인한테도 넘길 생각은 없어. 그렇게 박말식 씨는 정식 등기와 공증까지 완료하고 자신의 땅 경계에 작은 표지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개발 목적 무매각, 토지 마이너스, 불법 매입 권유 금지. 적힌 문구는 작지만 그 의미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안 파시는 겁니까? 이 기회 다시는 안 옵니다.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 후에는 내가 할 일이고 당신은 여기서 나가시오. 그의 단호함에 김 실장은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제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말식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처럼은 당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컨테이너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식 씨는 아직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말식 씨가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땅을 지켜낸 소문이 점점 퍼지자 결국 박정수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생활비 드린 거, 병원 모셔다 드린 거 다 있습니다. 그 땅 저한테도 일부 넘기셔야죠. 부양 의무에 따른 보상이라는 건 법에도 나와 있어요. 살림살이 네가 한 건 나 내쫓은 거밖에 없지 않냐? 병원도 한두 번 데리고 간 걸로 생색을 내냐? 법대로 해라. 나도 이제 준비는 다 돼 있다. 박말식 씨는 이미 모든 등기와 재산 문서를 변호사와 함께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정수 측은 부양의 대가로 일정 재산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법정에서 박정수는 침착하게 준비한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매월 송금과 생활 지원을 했고 아버지의 병원 진료, 약값, 긴급 이송 등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와의 의논 없이 전 재산을 독점하셨습니다. 부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계좌 내역과 병원비 영수증은 대부분 자발적인 지원이 아닌 간헐적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박말식 씨가 병상에 누웠을 당시 정수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말식 씨는 법정에서 묵직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돕는 게 계약이 돼야만 생기나? 나는 법도 모르고 도장도 빼앗겼지만 이제는 내 땅, 내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어. 그걸 또 뺏겠다고 소송을 거는 자식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 박말식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 측의 부양 행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가족 내 도의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정수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박말식 씨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손엔 판결문이, 다른 손엔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 결국 가족끼리 재판까지 갔다는 게, 하지만 이 땅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구만. 그렇게 박말식 씨는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소송이 아니라 미래에 남길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법정 싸움이 끝난 지 2년. 마침내 박말식 씨가 지켜낸 그 땅이 국가 사업에 포함되며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토지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고지했고 그 감정평가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말식 어르신 맞으시죠? 이번 산업단지 구역 중 일부가 포함되어 수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액이 26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말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감정평가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안에는 빼앗겼던 자존심, 찢겼던 세월,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떠오른 건 돈이 아니라 지난 세월 가슴 깊이 박힌 상처들이었습니다. 자산가가 된 박말식 씨는 일부 토지는 정부 수용에 응하고 나머지 토지는 직접 매각하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컨테이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양지바른 언덕에 단층 목조 한옥을 지어 새롭게 터를 잡았습니다. 붉은 기와가 얹힌 집 앞에는 작은 채소밭이 있었고 뒤편에는 아내와 함께 심었던 대추나무 한 그루가 조심스레 옮겨져 있었습니다. 박말식 씨는 수용대금 일부로 마을의 버스 정류장을 새로 짓고 어린이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을 기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식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언제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저 밭 갈던 농사꾼이에요. 돈은 잠깐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은 오래 남는 거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자식보다 더 따뜻한 이웃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킨 그 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공동체의 온기였습니다. 박말식 씨는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 이 땅에서 생긴 돈으로 꼭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땅과 같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박말식 씨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봄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 박말식 씨는 마을 회관 공터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잔치였지만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육이며 잡채, 떡국까지 풍성한 상차림은 몇 날 며칠을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두런두런 자리에 앉아 웃었고 아이들은 도서관 마당에서 깔깔거리며 뛰놀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정으로 마음 편한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박말식 씨의 자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식이 형님, 이거 진짜 복수 아니고 뭡니까? 고소하다 못해 눈물 납니다. 형님이 이렇게 한 번쯤은 웃어야죠. 말식 씨의 눈가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평탄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사람만이 지울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말식 씨는 잔치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술을 따랐고 아이들에게는 자그마한 학용품이 담긴 봉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짧아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멀리 가야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 마당에 걸린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박말식 씨는 잠시 대추나무 아래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겐 초라한 컨테이너도 배신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터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수 지은 집, 자신이 기증한 버스 정류장, 그리고 다시 피어난 대추나무. 그날의 잔치는 마을 사람들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초대장이 없었기에 더 진심이었던 잔치. 그 진심만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
다음엔 하늘에서도 내 땅 보이려나 모르겠네. 박말식 씨가 마을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삶의 안정을 찾아가던 그 무렵 오래 끊겼던 발자국 소리가 그의 마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외아들 박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엔 노만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정수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은 채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의 뺨은 야위었고 옷은 초라했으며 눈빛엔 절망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식에 손댄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옵니다. 빚쟁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돌아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했던 짓들 밤마다 꿈에 나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아버지를 내쫓던 제 모습이 지옥입니다. 박말식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대추나무만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으면 이 땅까지 다시 오진 않았을 거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너한테 있지만 그 용서를 줄지 말지는 나한테 있다. 난 지금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 더는 너와 나눌 정이 없구나.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정수는 땅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연신 아버지의 발끝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박말식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을 뿌리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이후 난 매일 후회와 분노 속에서 살았다. 이제 그 감정은 끝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왔다. 널 보면 그 고요함이 깨질까 두렵다. 미안하지만 난 내 평화를 택하겠다. 박정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채 아버지의 발끝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 박말식 씨는 다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지만 더는 그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말식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조용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고아원과 양로원에 익명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돈 나한테 너무 큽니다. 혼자서 쓰기엔 과하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다시 넘기긴 늦었고 그럼 남은 길은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겠죠. 마을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름 모를 기부자 덕에 새 장난감이 생긴 어린이집 그리고 벽지를 새로 바른 양로원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말식 씨는 그저 대추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마당 끝자락에서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내가 그리고 그가 잃었던 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것만 남는답니다. 나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걸 더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렇게 박말식 씨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성 없는 자식 대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갔습니다. 기적처럼 얻은 땅이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는 결국 자신답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는 가난한 농사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름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부하고 나누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골목에서는 여전히 외로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그는 도시의 쪽방에서 삶을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내쫓았던 그 손은
지금 쓰레기 봉투를 끌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때 수십억을 손에 쥐었던 그 입은 이제 빵 한 조각에도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벌이를 위해 곳곳을 떠돌며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쳐 쓰러지고 공사장에서 손가락을 다친 날에는 치료비가 없어 진통제 하나로 밤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때 탔던 외제차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은 운동화와 해진 배낭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박말식 어르신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집을 제 손으로 지키고 일구었던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결국 욕심으로 되돌려 받으려 한 자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당하게 뺏긴 것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찾은 박말식 씨의 선택. 정말 속이 후련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식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지켜낸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박말식 씨가 조금 더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